네. 그리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슬슬 알겠지만 여러분들 대학들이 이제 여러분들부터 뭔가 교육 과정이 바뀌잖아요. 대학들도 이제 여러분들에 맞춰서 내년에 쓸 입시 전형들 슬슬 이제 발표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관심 있는 대학 학과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러한 정보들을 잘 또 취합해서 내가 뭐 준비해야겠구나. 나는 무슨 전형이 유리하겠구나라는 거 다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 대학 갈 때 좀 재밌는 게 그렇죠. 이 학생부와 수능의 비중이 전부 다 좀 높아졌어요. 알고 계십니까? 학생부를 반영하는 쪽에서도 수능 최저를 좀 빡빡하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정시, 흔히 이제 수능 성적만 보는 줄 알았는데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등 그런 식으로 둘 다 좀 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 내신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신도 당연히 중요한 뿐만 아니라 결국 모의고사 수능 문제도 잘 푸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가기가 유리하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 이런 수업들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좀 뭐랄까 열심히 또 진지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뭐 하나만 잘해서는 안 돼요. 내신과 수능을 전부 다 좀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 텐데 또 저는 또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은 다 해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 교재 44페이지 사회 지문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네. 일단은 이 지문이 쓰였던 시험이 굉장히 재밌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면 아시겠지만 25학년도 고3 3월 모의고사 즉 작년도 3월 모의고사였고요. 작년 3월 모의고사 할 때 제가 이제 재수학원에 있어서 이 문제를 현장에서 라이브로 풀었었는데 이거 1등급 컷이 당시에 79점인 시험으로 기억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지문은 할만합니다. 이거 말고 나머지 지문들이 정말 개 더러운 지문들이 나왔어요. 미안합니다. 개 더럽다고 해서. 그래서 이 지문은 좀 할만한 지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 여러분 독서 지문이니까 지금부터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면은 아마 충분히 이 지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1에서 3번 문제까지 지문 읽고 풀어보는 시간 10분 시간 제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7분 정도가 지나고 있고요.
뭐 실제 모의고사에서 이 지문을 10분 안에 풀어서 다 맞을 수 있다 하면은 근데 이거 담았다고 1등급은 자신할 수 없어요. 왜?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지문이 당시 모의고사에 있었고 이거는 뭔가 다 맞아야 그래 한 2등급 정도는 이제 충분히 받을 수 있겠구만 하는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 지문 10분 시간 동안 잘 푸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아직 다 못 푸신 분은 뭐 풀면서 드십시오. 드십시오? 뭘 드시라는 거지? 죄송해요. 풀면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제 알겠지만 우선 이제 인문지문이랑 사회지문이랑 과학지문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보통 세 지문. 근데 현행 수능 체계에서 3.5지문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이제 독서방법론이라는 게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뀌어서 아마 이 독서방법론이 안 나올 거야. 지금 2학년 모의고사 상태를 보면 이 독서방법론을 빼거나 독서지문을 4지문으로 뭐 늘린다거나 하는 거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지문, 이 세 지문에 이거 0.5지문, 3.5지문이 나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독서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이 대략 한 35분 정도 되거든요. 물론 40분까지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다만 문학을 엄청나게 빨리 풀어야 돼.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여러분들이 독서에 35분 정도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보통 지문당 그렇죠 10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 중에서도 여러분 아시죠? 가와 나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가, 나 이런 복합 지문 같은 것들은 이제 12분 정도 12에서 13분 정도를 잡고 풀거든요. 그럼 어때? 10분짜리 지문이 2개 나오고 가나 엮인 지문은 12, 13분 푼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33분 정도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 정도 시간에 계속해서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예,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간 안에 다 못 풀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까지도 계속 신경 쓰셔야 할 것은 이제는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다는 능력을 굉장히 신경 쓰셔야 해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가이드라인 드리지만 독서 지문은 10분을 기준 시간으로 잡으십시오. 그리고 가나 이렇게 복합적인 지문 2개의 지문이 한 세트가 된 거는 12, 13분까지 푸셔도 되고 나머지 지문들 이런 사이즈의 지문은 10분 정도 시간 잡고 푼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아마 딱 시간을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전체적인 어떤 시험 운영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고요. 글의 내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문단입니다. 1문단 첫 번째 줄. 1문단 기업은 주식과 채권 등의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그냥 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독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정보에 끌려다니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좀 정보를 조직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도 어떻게 읽을 수 있어? 야 그럼 기업이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는 목적이 뭐야?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려고. 이 목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는 겁니까?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이 수단을 쓰는 거지. 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조달한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 기업이 자금 조달이란 목적으로 주식과 채권 등을 발행하는 수단을 쓰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머리에서 조직하면서 문장을 읽어 나가시면 훨씬 더 글이 부드럽게 들어올 수 있죠. 그리고 왜 굳이 이렇게 나눴냐면 여러분 독서에서 항상 물어보기 좋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목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적 부분은 항상 중요 출제의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읽을 때 이거 하려고 이거 하는 거네 한다 그런 어떤 목적이 보인다면은 그 부분에는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 다 1등급 받으려고 공부하잖아요. 예. 그럼 공부한다가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지만 독서 지문에서는 공부하는 목적이 뭐야? 1등급 받으려고. 그 1등급 받으려고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 문제에서 물어보는 선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실 때, 문장을 읽으실 때 무언가 목적이 보이신다면 그 부분을 항상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 뭐라고요?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려고, 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채권이나 증권 같은 것들을 발행해요. 물론 이 지문에서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패스. 계속해서 가볼게요.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증권의 발행 사실과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증권의 취득을 위한 의사표시, 청약을 하도록 권유한답니다. 자, 청약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죠. 여러분 독서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새로 등장하는 용어들의 뜻을 잘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지문은 여러분 새로 등장하는 용어와 그 용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정의를 내리는 부분만 잘 찾으셔도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청약이라는 이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증권 발행의 사실과 취득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을 써서 투자자들에게 증권 취득을 위한 의사 표시를 하는 게 바로 청약이 되는 거죠. 요만큼이 청약이라는 용어의 정의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청약이라는 용어는 뭐다? 안내하는 방식으로 의사 표시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청약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새로 나오는 용어들을 계속 파악하면서 읽어 내려가는 연습을 하세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때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이상인 경우를 공모라고 하고 50인 미만인 경우를 사모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왔어요? 이 50인이라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두 가지 개념, 두 가지 용어들이 더 등장합니다. 바로 공모와 사모라는 용어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정보 구분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옆에 한번 정리하거나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공모와 사모라는 것이 있는데, 공모라는 것은 뭐야? 앞에서 말했던 이 청약의 권유 대상이 50인, 5인이라고 쓰면 안 되죠. 50인일 경우, 이 50인 이상일 때 우리는 이것을 공모라고 불렀고요. 사모는요, 이 똑같이 청약 대상이 50인 이하일 때 우리는 이것을 사모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이 50인은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1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사모는 취득한 증권을 타인에게 되파는 전매가 1년간 제한된다. 또 표시해줘야죠. 전매라는 용어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전매라는 또 새로운 용어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전매 용어 개념은 어디 있다? 취득한 증권을 타인에게 되파는 행위를 바로 전매라고 한다.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앞에 있었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사모에 추가돼야 하는 기준이 뭐예요? 취득한 증권을 타인에게 배파하는 전매가 1년간 제한된다. 플러스 전매가 1년간 제한된다라는 정보가 추가됩니다. 사모는 청약 권유 대상이 50인 이하면서 전매가 1년간 제한된다라는 조건이 붙어요. 계속해서 봅시다. 다만 열받는 접속사죠. 이거 다 여기서 추가되는 정보를 또 잘 파악하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청약을 권유받는 대상이 50인 미만이더라도 뭐야? 이 정보와 상관없이 중요한 건 뭐다? 1년간 1년 내 증권 전매가 가능하다면 공모로 간주된답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50인을 기준으로 잡았지만 진짜 중요한 핵심 기준은 바로 전매 가능 여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50인 미만 사모라며. 사모인데 사실 이 50인 미만의 기준보다 중요한 이 핵심 기준이 더 중요했던 거야. 전매가 가능해, 제한되지 않고 가능해. 그렇다면 어때? 사모가 아니라 공모로 간주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시험장에서 글을 읽었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은 50인은 약간 페이크 기준 같은 거고 진짜 핵심 기준은 전매가 1년 내에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공모 사모를 판단하겠구나 라는 정도를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더라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때? 앞에 정보보다 뒤에 정보가 훨씬 중요한 정보라는 거야. 좋습니다. 1문단 살펴봤었어요. 예, 별거 없죠. 별거 많네. 별거 많죠. 예. 일단은 여러분들이 1문단 같은 걸 읽으면서 청약이라던가 공모라던가 사모라던가 전매라던가 이런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들을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독서지문에서는 여러분 새로 나오는 용어, 그 용어에 대한 정의, 이게 일단 첫 번째예요. 이 용어를 이 글에서는 이렇게 쓰는구나. 이것들만 잘 파악하셔도 독서 절반 이상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제시된 게 뭐였죠? 공모와 사모를 나누는 기준 중에서 중요한 이 전매가 1년간 제한되는가, 전매가 바로 가능한가에 대한 기준점 하나가 더 소개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가 1문단의 정보들이었고요. 2문단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문단입니다. 첫 번째 줄,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증권을 거래 물건으로 등록하면 상장법인이 된대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야 되죠? 상장법인이란 용어를 지금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 거야?
기업 중에서도 증권거래소에 증권을 거래 물건으로 등록한 기업. 이게 이제 개념이자 정의가 되는 거죠. 앞으로 이거에서 상장법인하면 여러분들 못 떠올려야 돼? 이 상장법인이란 기업은 증권거래소에 증권을 등록한 기업이야. 라고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새로운 용어들과 그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가 나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 혹시 주식하는 분 계십니까? 네.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해서 죄송해요. 예, 요즘 뜨겁잖아요. 예, 뭐 삼전 한익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소리. 그렇잖아. 예.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예. 저는 지금 이제 슬슬 때가 된 것 같거든요. 이 농담이에요. 지금부터 말한 얘기 싹 잊으세요. 예. 무슨 농담이야. 이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미용실 아줌마나 뭐 식당 아주머니가 주식 얘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가 끝물이잖아. 팔아야 되잖아. 소리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야 너무 높아하고 있지. 미안해. 이게 학원에서도 듣는데 주식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좀 들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당장 팔아야겠다 생각을. 농담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래 주식 열심히 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소개된 이 공시. 제가 옛날에 진짜 열심히 할 때는 공시도 보고 다녔거든요. 이 공시를 제대로 해주는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공시 정보를 보고 이거 주가 올라가겠네 떨어지겠는데 하고 이제 뭔가 내일 팔아야겠네 사야겠네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독서가 이렇게 생활과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핫한 주식과 관련된 재미있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냥 계속 가볼게요. 이 문단 첫 번째 줄 상장법인에 대해서 우리 파악했죠. 자, 잘 보세요. 상장법인은 시장법에 따라 중요 사항을 시장에 공개할 공시 의무를 지닌답니다. 상장법인이라면 어떻다? 공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중요 사항이 뭔데?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중요사항이 뭐였는지, 중요사항이 뭔지도 역시 설명해 줍니다. 중요사항은 뭐래요? 합리적인 투자 판단과 상장법인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중요사항은 뭐다? 정보예요. 어떤 정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요. 어떤 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투자 판단과 법인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그래서 여러분 또 중요사항이라는 어떤 용어에 대해서 중요사항은 정보다 이런 식으로 개념 정의를 내리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상장법인이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으면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 불균형이 발생, 투자자다 블라블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논지 전개 방식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한 이 세 줄 정도, 세네 줄 정도의 논지 전개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글을 읽을 때 정보, 우리한테 주어지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를 어떻게 주고 있는지도 여러분들 항상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잘 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무엇을 가정한 거죠? 상장법인이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으면 지금 뭘 가정한 겁니까? 만약에 공시가 안 된다면을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공시를 안 하면 어떤 것들이 생겨요? 번호를 붙이면서 볼게요. 정보 불균형이 발생한다. 신뢰를,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효율성을 저해한다. 전부 다 여러분 1, 2, 3번이 뭐죠? 1, 2, 3번이 뭐다? 만약 공시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시하는 거지. 전부 다 단점, 문제점 같은 키워드로 엮일 수 있는 거잖아. 불균형의 발생, 신뢰 감소, 효율성의 저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보면서 만약에 공시를 안 하면 1, 2, 3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라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러면 세부 내용보다 공시를 안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어떤 그 거시적인 키워드를 보고 넘어갈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자. 이건 사실 안 해도 되는 건데 오늘은 좀 지문이 쉬우니까 한번 해볼게요. 잘 봐. 여러분 수학 시간에 혹시 여기대우 배우셨습니까? 네. 잠시만. 여기대우 안 배우셨어요? 이거 안 배웠냐? 아시잖아요. 죄송해요. 하지 말까? 하지 말까? 나 알고 뭐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주세요. 이런 게 이제 추론의 시작이야. 예, 잘 보세요. 이게 배우라는 거. 이게 배우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어때?
여러분 이 부분의 논지전개 방식은 만약 동치 않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1, 2, 3번의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때요? 공식을 안 했을 경우 1, 2, 3번의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1, 2, 3번의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공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1, 2, 3번의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공식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간단한 추론을 한 거야. 본문에서는 공식 안 하면 이렇게 큰일 나요 라고 했지만 선지에서는 뭐 어떻게 바뀌어 나올 수 있다? 공식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바뀌어 나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뭐래? 아까 제시했던 1, 2, 3의 문제점을 부정하기 위해서 1, 2, 3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수학의 대우를 응용한 거잖아요. 미안해 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결혼식도 포기하고 수업하고 있다고. 미안해 친한 후배가 결혼식을 하는데 녹화 영상에 안 들어갔지만 친한 후배가 결혼식을 하는데 녹화하고 수업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이런 간단한 추론 정도는 다 이런 데서 시작됩니다. 물론 여기서 추론 문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아까도 강조드렸지만 여러분 문제에서 목적을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공식의 목적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추론 내용으로. 그럼 공식의 목적을 물어봤을 때 1, 2, 3번의 문제점이 발생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라는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사실 이것까지 안 가도 돼. 이것까지 안 가도 되고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읽을 때 지금 공식의 목적을 알려주려고 공식 안 하면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고 정보를 제시하고 있네 하는 식으로 이 정보, 문제점이 뭐였지 이거에만 주목하지 말고 이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 공식 안 하면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네. 이 논지전개 방식 같은 거를 글을 읽으면서 한 번씩 신경 써주십시오. 그러면 독서 지문이 훨씬 더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길게 설명했지만 별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정보를 제시하는지 이런 정보 제시 방식에도 한번 신경 써봐. 자, 이제 우리가 보던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공식 의무는 상장법인이 금융위원회에 공식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행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어때요? 공식 의무의 이행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공식 의무는 어떤 방법으로 이행할 수 있다? 법인이 금융위원회에 서류를 내면 돼요. 공시자료라는 서류를 내면 돼요. 즉 공식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에 불완전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면 아까 여러분 공식 의무 어떻게 하는 거였죠? 공식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행된다고 했었는데 그 제출하는 자료가 지금 어때? 부적절한 자료인 거야. 그럼 이 부분을 공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지. 공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다? 제재 대상, 즉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정보가 제시되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쭉쭉 제시되었고요. 우리가 이 문단까지 살펴봤고 3, 4문단은 여러분 구조를 한번 잡는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어렵지 않아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항상 글을 제대로 보시려면 잘 보시려면 정보에 쫓겨다니기보다 내가 정보 위에서 좀 정보를 조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런 서술을 보면서 그렇지 한번 구조를 좀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3문단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3문단의 시작. 공식 의무는 발행시장과 발행시장의 번호 붙여볼게요. 유통시장에서 발생한답니다. 공식 의무를 지금부터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할 낌새를 주고 있어요. 발행시장이랑 유통시장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겠대요. 그럼 잘 봐. 3문단의 첫 번째 줄 보면은 자 이렇게 나눠서 발생한다 해놓고 발행시장부터 설명을 때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야? 유통시장 설명 어디 있나 하고 쓱 스캔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 있죠? 4문단의 시작 부분에 유통시장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3, 4문단은 되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왜요? 3문단은 뭐에 대한 설명이겠어? 발행시장에서의 공식. 4문단은 뭐에 대한 설명이겠어요? 유통시장에서의 공식. 이런 식으로 구조 되게 간단하잖아요. 예.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네. 첫 번째 거 설명 시작했네. 두 번째 설명 어딨지? 다음 문단에서 시작되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구조 위에서 한 번 정도 구조를 조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산문단은 발행시장에서의 공시 의무, 사문단은 유통시장에서의 공시 의무로 거시적인 내용은 잡히게 됩니다. 나머지는 뭐 물론 세부 내용도 잘 읽어야겠지만 여러분들이 글의 어떤 구조를 볼 때 한번 이러한 생각들을 해보세요. 네. 독서를 잘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정보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보 위에서 이런 식으로 정보 주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럼 잘 봐봐. 예, 이것도 좀 지금부터 말할 부분은 되게 스킬풀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먹힐 때도 있고 안 먹힐 때도 있어. 여러분 한 번만 좀 보세요. 기억, 니은, 디귿 부분을 보세요. 기억, 니은, 디귿 전부 다 문제를 내겠다는 어떤 시커먼 의도가 보이죠. 기억과 니은, 디귿. 근데 여러분 이 기억, 니은, 디귿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구조를 봤잖아요. 기억은 뭐야? 기억은 아까 말했듯이 이거 발행시장에서의 공시 의무를 설명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니은, 디귿은요. 이거 유통시장에서의 공시 의무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랬을 때 늘 그런 거 아니지만 여러분 정답의 확률이 높은 선지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십니까? 정답 확률이 높은 선지 주로 이게 정답 확률이 높아요. 기억은 땡땡땡이고 니은과 디귿은 땡땡땡이다. 진짜 그래요. 예. 왜냐면 우리 지금 구조 봤을 때 산문단이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였고 사문단이 유통시장에서의 공시였잖아. 그럼 이 기억, 니은, 디귿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정답 확률이 높은 선지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억은 땡땡땡, 니은, 디귿의 공통점은 땡땡땡.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을 때는 사실 이거부터 이런 식으로 구성된 선지부터 검증하셔도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송해요. 물론 되게 스킬풀한 부분이고요. 오늘 문제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리 결과를 알려드려서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급할 때는 뭐다? 기억은 어쩌고 니은, 디귿은 어쩌고 이런 선지를 찾아보는 거야. 없어요. 오늘에서는 쓸 수 없는 팁이었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게 굉장히 정답으로 잘 구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거시적으로 나눌 수 있고 이 나누는 게 가능했을 때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정답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오늘 이번 문제에서는 쓰이진 않았어요. 죄송해요. 근데 알아두세요. 알아두시면 나중에 급할 때 저런 선지부터 검증할 수 있게 돼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럼 우리 다시 3, 4문단으로 돌아가서 중요한 내용만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어떤 작업이 뭐였죠? 그래서 글의 구조를 한번 봤어. 서술하는 방식을 보고 3문단과 4문단의 구조를 본 다음에 이제 문제까지 예상하고 그 문제의 정답이 확률이 높을 수 있는 것까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굉장히 스킬풀한 부분이었고요. 뭐 이런 게 사실상 시험장에서는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파악하시는 거예요. 봅시다. 중요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했지. 여러분 3문단의 두 번째 줄 끝에 부분을 볼게요. 쭉쭉쭉쭉 공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설명하다가 우리 열받는 저 복사하는 아주 반면이 나왔어요. 자, 여기부터 나오는 정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떤 정보인지 한번 볼까? 상장법인이 3호로 아까 공모 3호 열심히 구분시킨 이유가 있었죠. 3호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3호로 공시 의무를 발행한 미안합니다. 3호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쓱하니 던져져 있었습니다. 자, 1번 문제 정답 한번 구성해 볼까요? 1번 문제 아마 많은 분들이 맞추셨을 겁니다. 정답은 5번이었죠. 5번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형의 권유 대상이 50인 미만이면서 1년간 전매가 제한된 증권 발행하는 경우 이게 뭐였어요? 이것이 바로 3호였죠. 1문단에서 열심히 공모와 3호를 설명한 이유가 있었죠. 3호의 경우는 어떻다? 상장법인은 공시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 3호일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모와 3호 부분을 잘 읽고 방금 우리가 3문단에서 체크했던 부분을 잘 근거하셨다면 1번 문제의 정답 5번 충분히 잘 쓰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3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반면 같은 중요한 정보들 한번 파악해 봤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이제 세부 내용입니다. 중요사항에 뭐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가 된다. 자, 그러면 3문단에 여러분 밑에서 두 줄 정도만 좀 주목해 볼게요. 이 부분 아마 어렵지 않게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이 뭐였죠? 이거 과정입니다. 혹시 파악하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제출하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 근데 읽다가 이건 과정이구나. 왜 과정인 걸 알 수 있죠? 상장법인이 이 두 줄만 밑에서 두 줄만 볼게요. 3번 밑에서 두 줄. 상장법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금융위의 심사를 통과하여 증권이 발행되면 상장법인은 청약을 권유할 수 있고 투자자는 해당 증권을 청약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과정들이 서술돼 있잖아요. 그렇지. 여러분들 과정을 읽을 때 주로 어떻게 읽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과정을 읽을 때 주로 이건 제 생각이니까 안 적으셔도 돼요. 저는 행동 위주로 읽습니다.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이거 저의 논리적 구조거든요. 과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 뭘 보냐면 주체를 볼 수도 있고 행동을 볼 수도 있어. 주체를 보면 예를 들어서 어때? 여러분 이 과정에서 주체에 주목하면 어때요? 상장법인이 뭐한다? 금융위원회가 뭐한다? 상장법인이 뭐한다? 투자자는 뭐한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이 여러분 행동을 읽는 겁니다. 이건 제 논리적 구조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파악할 때 어떻게 파악하느냐, 번호를 어떻게 붙이느냐. 제출, 여기에 일단 번호. 심사 통과, 이것도 행위죠? 여기에 번호. 그리고 어때요? 발행, 이것도 행위죠? 청약 권유, 이것도 행위죠? 청약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과정을 1에서 5번까지의 과정이 서술된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과정 자체가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 과정이 벌써 5개의 과정이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지 않고 무언가에 주목해서 읽어야 하겠다. 내가 과정 부분을 무언가에 주목해서 읽어야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행동을 추천드립니다. 왜 Y?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재미로 들어오세요. 제가 이제 그렇죠. 제가 과학 지문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 천상 문과라서 과학 지문을 거의 너무 싫어하면서 읽어요. 과학 지문 중에서도 굉장히 열받는 지문이 여러분 의학 지문, 상당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 의학 생명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과정이에요. 왜냐면 의학 지문, 생명 지문은 저희가 과정으로 서술거든요. 여러분들 떠오르는 어떤 아무 의학 지문이나 떠올려 보세요. 암에 걸리는 과정 다 이렇잖아. 그렇지. 뭐 어떻게 돼? 세포에 뭐가 이상이 생겨요. 이상이 생긴 세포가 증식을 해요. 증식을 해서 제거가 불가능해요. 계속해서 증식하면서 암이 발생해요. 이런 질문이 진짜 많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읽기 편한 방식이 뭐였냐면 그렇지 세포에 이상이 생기는지 몸에서 증식하는지 이런 주체를 읽는 게 아니라 일단 이상이 생기고 증식한 다음에 제거가 안 되고 암이 생기는구나 이런 식으로 행위를 읽었을 때 과정이 좀 잘 파악이 됐었거든요. 왜 이걸 이렇게 길게 설명하지? 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과정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파악하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신다면 저는 행동 위주로 파악하라고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잘 먹혀.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3문단의 중요한 정보를 받고 4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문단도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3단에서 여러분은 뭐를 잘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4문단에서는 여러분 공시가 3개 정도 소개되고 있거든요. 일단 어때? 4문단에 니은으로 제시된 정기공시 그리고 디귿으로 제시된 수시공시 그리고 읽으시면서 아마 하나 더 파악하신 분 있을 거예요. 마지막 줄에 제시된 공정공시 3개의 공시가 소개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4문단에서 잘해야 될 건 뭐야? 그리고 이 3개의 공시의 공통점은 뭐예요? 전부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공시였어요. 이거 아까 우리 2번 붙였었지. 3개의 공통점이면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공시고 그렇죠. 이 3개의 공시들에 대한 정의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 4문단에 대한 파악은 쉽게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굳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정기공시는 정의가 어디 나왔어? 그렇죠. 3번째 줄 여기부터 나옵니다. 상장법인은 발행 관련 사항 가운데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현황을 일정 기간마다 공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뭐다? 정기 공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시공시는 설명 어디 나왔어? 수시공시는 바로 이 위에 줄부터 나옵니다.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정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공시하는 것. 이게 바로 수시공시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공정공시는요. 말 그대로 공정한 공시거든요. 공정공시는 정의가 되게 깁니다. 한번 볼게요. 한 편, 밑에서 세 번째 줄 한 편부터 시작되는 게 공정공시의 정의예요. 공시되지 않은 정보를 특정인에게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하여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건 어떤 상황을 가정한 거죠. 즉 공정공시는 어때?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뭐 해야 돼요? 그 제공에, 즉 선별적인 제공에 앞서서 동일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고 이러한 공시를 바로 공정공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문단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하실 일은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그리고 공정공시에 대한 이 세 가지 용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면서 읽으셨으면 문제없이 문제를 풀어 죄송해요 문제없이 답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의 정답 우리 한번 확인해보죠. 2번 문제의 정답은요 정답은 여러분 4번이었습니다. 여러분 4번 선지가 뭐에 대한 내용이죠? 기업과 니은. 아까 제가 기업과 니은 디귿을 어떻게 나눴었죠? 한 번만 다시 해볼까? 아까 제가 기업을 발행시장에서의 공시였고 니은과 디귿을 유통시장에서의 공시를 좀 차이점 위주로 잡았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성된 선지가 답일 확률이 높다라고 했었고 근데 정답은 여러분 전혀 다른 기업과 니은 즉 이 두 개를 나눠서 설명한 거의 공통적인 설명인 공통점이 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 선지를 잘 뜯어보면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에서의 공시 의무에 공통점이 정답이 되는 선지였어요. 네. 그럼 여러분 이 공통점의 근거 어디 있었습니까? 공통점의 근거는 여러분 이 문단에 있었습니다. 이 문단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잘 봐. 잘 보세요. 아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죠? 어디였지? 네, 잠시만요. 여기네 여기 밑에서 세 번째죠. 공시 의무는 상당부비 금융에 발행함으로써 이행된다. 이 공시의 방법 부분이라고 제가 강조했었잖아요. 공시하는 방법.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예. 이게 왜 공통점에 대한 답이 되느냐? 여러분 나눠서 설명하기 시작한 부분은 몇 문단이죠? 3문단부터 여러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나눠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문단부터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차이점 위주의 서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2문단까지 적힌 공시 의무에 대한 내용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발행과 유통시장의 그렇지 공통점으로 작용하겠지. 아직 나눠서 설명하기 이전이잖아. 어떤 개념을 나누기 전에 전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은 그 전체적인 설명한 내용은 나눈 개념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 2번 문제의 정답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눠서 기업, 니은, 디귿을 나눠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건 3문단이었고 그랬을 때 공통점을 아직 나누기 전에 공통된 요소를 설명했던 2문단에 정답의 근거가 공통점의 근거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휴 좋아요. 이제 다 됐고 이제 마지막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지막 문단 한 번 정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또 중요한 내용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마지막 문단에서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역시 이것도 어때? 용어야. 그리고 그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중요 사항 중에서 공개되지 않은 것을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 예. 저는 주로 어떻게 읽는다고요? 행위 위주로 읽는다고요?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 이렇게 읽어요, 저는 주로. 아무튼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는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정답의 근거가 되지 않았고 여러분 이 네 번째 줄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 규제, 즉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의 규제의 대상은 뭐다? 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의 내부자가
내부자. 자, 여러분 이 내부자라는 용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상장법인의 임직원을 내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상장법인의 임직원을 내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럼 1차 정보 수령자라는 용어는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이 1차 정보 수령자가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부자라는 용어 뜻은 뭐다? 상장법인의 임직원. 임직원이 뭔지는 아시죠? 임원 플러스 직원입니다. 여러분이 다 되고 싶은 거 아시잖아요. 예. 사범공자 하이닉스의 임직원이 된다면 얼마나 죄송해요. 욕심이 3전 하이닉스의 임직원이었다면 오늘 난 후배 결혼식에 갈 수 있었겠지. 미안하다. 아무튼 여러분 임직원, 임원 플러스 직원을 말하는 거고요. 그들을 내부자라고 하고 이 내부자한테 정보를 받은 사람을 1차 수령자라고 한답니다. 자, 이 개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이게 오답률 1이라고. 아,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읽었을 때 답이 없네 막 이지랄 했었거든요. 잘 보십시오. 하지만 답은 정말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보기의 첫 번째 문단입니다. 배터리 제조사 갑은 22년 7월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면서 대표이사 겸대표의 지분이 누락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거 아까 본문에서 봤었던 뭐예요? 이거 공시 의무를 제대로 안 한 거야. 공시 제대로 안 한 거죠. 서류는 제출했지만 그 정보가 제대로 안 제출된 거예요. 계속해서 보자. 갑은 24년 6월 A가 보유주택 중 일부를 추가로 매도한다는 계획을 공시했고요. 이 공시는 제대로 이루어졌나? 그렇죠. 이 공시 계획대로. 이 계획대로는 공시대로라는 말과 똑같죠. 실제로 공시한 대로 주식이 매도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에서는 그렇죠. 공시를 제대로 했고 그 공시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기에 이 문단 한번 보시죠. 잘 보세요. 같은 해 10월 A와 갑의 임원 B는 갑의 지난 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갑의 지난 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는 사실. 이 정보는 뭡니까? 이 정보가 알려지면은 주가가 팍 떨어지겠죠. 큰일 나죠. 근데 어때요? 투자 판단에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B라는 사람이 자산관리사 C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다. 자, 그럼 B는 여러분 뭐가 돼요? 아까 우리가 봤던 B는 뭐다? 임직원, 임원이잖아. B가 여러분 내부자입니다. B가 내부자가 되고요. B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C는요. 이 사람이 바로 1차 정보 수령자가 되는 것이다. 오케이? 네, 오케이. B가 임직원이므로 내부자, C가 1차 정보 수령자가 돼요. 자, 정답 선지는 5번 선지 한번 볼까요? 어디가 틀렸어? 이제 확 아시겠죠? 5번 선지 봅시다. C가 B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도한 것은 1차 정보 수령자로부터 받은 정보가 아니죠. C 뭐라고요? 내부자. 즉 내부자가 B에게 준 정보예요. 1차 정보 수령자, B가 1차 정보 수령자입니다. 이 선지가 맞다면 자기가 자기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해야 돼요. 말이 안 되죠. 내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선지가 잘못됐고 5번 선지가 정답이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의 근거들을 살펴봤는데 혹시 오답 선지 중에서도 질문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네. 하나 두 개 정도는 하셔도 좋은데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굉장히 이것도 할만한 질문이고요. 여러분들 이 질문도 역시 10분 정도 드리면은 다 잘 푸실 것 같아요. 역시 이 질문도 10분의 시간을 갖고 그렇죠. 4에서 7번 문제 각각이 내보는 거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십시오.
7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속도가 괜찮으신 분은 이제 슬슬 다 푸셨을 겁니다. 그쵸? 제 독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는데 저도 이 질문 한 8분 30초 정도 걸렸었거든요. 아, 이런 중요한 시험은 몇 분 걸렸는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진짜 속도 좋으신 분 아마 7분 때에도 충분히 푸셨을 겁니다. 아닌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아직 2학년이니까. 올해 계속 연습하셔서 내년에 더 열심히 푸세요. 네, 10분 됐는데 풀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아직 다 못 푸신 분은. 네, 그러니까. 아니 좀 이제 여러분들 슬슬 지루할 것 같아서 다른 얘기를 하자면, 네, 여러분들 학생부 잘 만들어놔도 여러분들 이름 있는 대학 가려면 이게 지금 3화 모으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3화 모으고 어떻게 만들 거야? 수학이요. 아 미안해요. 수학을 할 수도 있지. 탐구요. 탐구랑 영어요. 해도 하나가 남잖아. 탐구랑 영어 써도 여러분 하나 남잖아요. 3화 모으 되려면은 그렇죠. 국어를 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한 이 정도만 받아가도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전 3화 모으 되면 학교 안 갈 건데요.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충 성서한까지가 3화 5 정도 쓰지 않나? 아닌가요? 3화 7. 그렇죠. 이제 그 밑에 학교들은 제가 3화 7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3화 7? 뭐 영어랑 탐구요. 해도 하나 남잖아요. 그거 받아쓰셔야죠. 여러분들, 죄송해요. 하여튼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하신다면 국어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주시는 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영어는 어느 해인가 빵꾸가 날 수도 있고요. 네, 사탐, 과탐 물론 든든하죠. 든든하지만 어차피 그렇지 수학이 안 된다면 수학 물론 수학을 하셔도 돼요. 수학이 안 된다면 국어로 하셔야 됩니다. 3화5 이거 받으면 인상 바뀌겠어요? 미안합니다. 전 3학 3이었거든요. 진짜 오늘 후배 결혼식 본다고 여기서 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적이 왜 이런 말 하고 있지? 성적이 보는 걸 결정 짓진 않아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올랐네.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렇죠. 25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질문이고요. 여러분들 지난주 질문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혹시 A열 질문 기억나세요? 왜 다 모르는 표정을 하고 계시죠? 있잖아. 사과가 맛있으면 비싸다. 와 사과는 맛있다. 사과가 맛있으면 비싸다에 사과는 맛있다와 사과는 맛있다는 다른 의미이다. 죄송해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미안합니다. 나만 수업했어? 죄송해요. 왜 기억 안 나지? 그 질문이랑 같은 시험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렇지 그 질문이랑 다른 화학 지문이 굉장히 물론 화학 지문도 쉽다는 사람은 쉬웠는데 다른 화학 지문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고 꼭 이 질문은 그래도 약간 숨 쉬면서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제시되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 있죠? 여러분 6월 모평 9월 모의평가, 고3 걸 말하는 거예요. 고3, 9월. 그리고 수능의 출제 기간은 여러분 평가원입니다. 평가원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EBS 수능 특강을 연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서도 연계가 됩니다. 당시에 이 과두제가 여러분 수능 특강에 지문이 하나 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능 특강 독서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 글의 한 20% 정도는 아는 상태에서 시작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20% 별거예요. 저는 이거 읽어도 과두제 뭔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능 지문은 다 우리가 처음 보는 지문이잖아요. 다 0%에서 시작해야 한다. 근데 뭔가 내가 수능 특강을 독서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만약에 이거 나 과두제 뭔지 알아 하고 이제 20% 정도는 아는 상태로 시작을 한다. 이거 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수능 특강 문학은 아마 진짜 열심히 공부하실 거예요. 왜? 문학 지문은 그대로 출제되니까. 독서는 사람마다 나뉘거든요. 독서 수능 특강은 뭐 안 봐도 된다, 봐야 된다 나뉘는데 저는 이 정도로 소개를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갈 수 있거든 시험장에. 과두제가 뭔지는 알고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진짜 수능 특강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문학이나 독서는. 아시겠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제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 저 이제 고3 수업 좀 하고 싶은데 물론 뭐 당시에 학생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하겠지만 아무튼 뭐다 미안해요. 그때까지 제가 있으면 제가 그렇죠. 취소.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있고 그때까지 저도 있으면 아마 저와 함께 수능 특강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죠. 좋습니다. 이상한 말 그만. 글의 내용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입니다. 정당과 같은 정치 조직이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게 그냥 갈 수 있지. 그냥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지금 쉬우니까 자꾸 이런 얘기 해볼게. 여러분들이 이 뭔가 독서에서도 여러분 뉘앙스를 느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뭐 추론 문제 글에 안 써있는 건 찾기 어려워요. 그런 것들 되게 어려워하잖아.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봐.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된다가 아니라 운영되어야 하는 여기에 당위성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린 뭐를 읽을 수 있을까? 이 운영되는 게 이 사회의 지향점임을 알 수 있어요. 지향이냐 목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때?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면은 민주적 방식과 절차로 운영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통념이라고도 볼 수 있지. 그렇죠? 이 한 문장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문장인데 이 속에서 어떤 서술되는 방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 뒷면에 스며있는 이런 어떤 뉘앙스까지 좀 느끼시면서 글을 읽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글에 드러나지 않은 추론 문제라던가 내용 이해 문제들이 훨씬 쉬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 글을 이렇게도 볼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계속해서 볼게요. 그런데 열받는 문장이죠? 열받는 것도 맞죠? 그런데가 나왔어. 그런데 다음에는 뭔가 내용이 반전되잖아. 이거 문학대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 다음 시간에 보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마 배를 밀면하는 시 아마 보실 거거든요. 그것도 이 그런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 정답으로 쓰였습니다. 아무튼 그런데는 문학뿐만 아니라 독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뭔가 다른 소리를 하겠지. 한번 봅시다. 민주적 운영 체계를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경우, 실제로는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것들을 과두제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과두제에 대한 정의 어디서부터 볼 수 있죠? 민주적 운영 체계를 갖추었으면서도 실제로는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과두제라고 부르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에 이것도 여러분 정보 기준이 두 개 제시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기준은 뭐야? 민주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었다. 하나의 기준은 또 뭐야?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핵심 기준입니까? 이게 핵심 기준입니까?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 이게 핵심 기준이죠. 왜겠어요? 갖추었으면서 이 앞부분의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
즉 여러분 과두제가 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운영체계가 있는데도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과두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기준이 제시된 거야. 1번 기준과 2번 기준이 제시된 거야.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핵심 기준은 뭐다?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핵심 기준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두제라는 설명을 하면서 시작했고요. 그리고 뭐다? 과두제는 수능 특강의 중요한 지문 하나로 쓰였었다. 여러분들이 계속 상상해보세요. 내년에 수능 특강 공부할지 말지를 이런 식으로 결정해보세요. 수능 특강 공부했으면 저 1분단 내용 정도는 알고 들어간다고?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자, 그런 식으로 항상 고민하면서 공부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2문단입니다. 모든 주주가 경영진을 하는 것을 여러분 미안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금방 봐요. 두 번째 줄에 중요한 게 뭐가 소개돼 있어요? 공동체적 경영이라는 개념 하나가 소개됐지. 자, 공동체적 개념은 뭐래요? 이만큼이 정의가 되는 거죠. 공동체적 경영은 이만큼이 정의가 된다. 전 주로 뭐 위주로 읽는다고요? 행위 위주로 읽는다. 그럼 뭐겠어요? 저 같은 경우 상호협력 관계를 이루어 기업을 운영하고 의사결정권을 균등하게 행사하는 게 공동체 경영이구나. 상호협력, 기업 운영, 균등 행사. 저는 이 위주, 행위 위주로 좀 읽어보겠죠. 이거는 제 논리적 구조라고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나름 좋아요. 한번 볼게요. 이런 게 공동체적 경영이래요. 자, 그럼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겠어요? 그렇죠. 결정한다. 여기까지는. 공동체적 경영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럼 특징이니까 번호 붙이면서 읽어볼까? 이런 기업에서 경영진은 업무와 관련한 경영진은 전문성을 가진다는 특징 하나. 경영 수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주주들이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특징 둘. 즉, 이 문단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적 경영을 설명하고 공동체적 경영의 특징을 두 가지 정도 설명했던 게 이 문단의 내용이었고요. 근데 또 열받는 친구 하나 나오죠. 그러나 그렇죠. 이제부터는 좀 뭔가 새로운 정보가 소개되어 있지. 이 그러나 뒤에 있는 정보는 중요할 거야. 이 정보를 한번 우리 파악해볼까? 기업의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 소수의 의사결정에 따른 소유를 정하는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자, 잘 보세요. 마지막 그러나 뒤에 내용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 공동체적 경영이 좀 빨리 쓸게요.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아갈 수 있어. 어떨 때요? 어떨 때 나아갈 수 있대? 기업 규모가 성장하고 사업이 다양해지면이라는 이런 상황이 갖춰졌을 때. 기업 규모 성장, 사업이 다양해진다는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수의 의사결정에 따른 수직적 경영으로 효율성을 지향한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효율성을 지향한다면 공동체적 경영은 뭐가 될 수 있다? 과두제적 경영이 될 수 있대요. 오케이. 그러나 뒤에 정보를 뭔가 이런 간단한 표로 한번 만들어보. 표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본 겁니다. 제가 실제로 독해할 때 굉장히 좋아하는 도구예요. 두 가지 개념과 화살표를 그어놓고 그 화살표 사이에 어떤 정보들을 채우는 거. 저는 실제로 독해할 때도 이거 많이 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3문단. 그럼 과두제적 경영이 뭔지 우리가 또 제대로 파악을 해봐야겠죠. 자, 과두제적 경영 봅시다. 3문단입니다. 과두제적 경영은 이제 어디에 꼭 새칠지 아시죠?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진 경영진이 강한 벌성을 가지면서 실질적 권한과 정보를 독점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과두제적 경영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지. 전 이렇게 길 때 어떻게 읽는다고요?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져 있다. 전 행위 위주로 있다. 소수의 경영자로 이루어져 있다. 강한 결속력을 가진다. 정보를 독점한다. 얘들이 기업을 운영한다. 뭐 위주로 읽었죠? 행위 위주로 읽었죠? 저는 좀 이렇게 읽는 걸 좋아합니다. 아무튼 과두제적 경영은 이런 거래요. 자, 계속해서 볼게. 이런 체제는 즉 과두제적 경영을 말하는 거지. 과두제적 경영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경영진을 중심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빨빨빨 나오고 있는데 잘 봐요. 이만큼은 뭐가 되겠어, 여러분? 과두제적 경영의 특징이 되겠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그룹화 해보세요. 그럼 특징에 우리 번호 붙여볼까?
과주제는 어때? 전문성과 경영성을 갖춘 경영인들을 중점적으로 안정적 경영권이 확보된답니다. 그리고 기업의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할 수 있대요. 장기적으로 수립하다 보니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첨단 핵심 기술의 개발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 기업과 경영진 간의 높은 일체성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대요. 특징이 지금 1번부터 5번 정도까지로 제시되었죠. 그리고 이 특징에 한 번 더 이름을 붙이면 뭐 붙일 수 있어? 전부 다 어때? 안정적이야, 장기적이야, 그래서 지속적이야, 유리해, 신속해, 전부 다 장점인 특성들이 제시되었지. 그렇죠. 과주제에 5가지 장점이 제시되었구나 하고 그냥 쓱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사회문화 하시는 분 있잖아요. 조직구조 배우셨나요? 피라미드형 조직. 아직 안 배웠구나. 네. 그거 배우면 이거 되게 쉽게 익힐 수 있어요. 피라미드형 조직구조라 뭐 네트워크형 조직구조 막 그런 거 배울 텐데 여러분 이게 관료제, 피라미드형 조직구조의 특징이랑 똑같거든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예, 이게 과학하는 이과 놈들한테 유리한 지문이 있다면 우리 문과 친구들한테도 유리한 지문이 미안합니다. I'm sorry. 있어야겠죠. 죄송해요. 자, 그래서 과주제적 경영의 어떤 특징, 장점이 드러났고요. 여러분, 다음 문단은 뭐겠어요? 문단은 이거 그냥 설명하면 단점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어. 네, 근데 그럼 좀 노잼이니까 내용을 조금만 보도록 할게요. 잘 봅시다. 그런데 대체로 주주의 수가 많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 가정된 거죠. 주주의 수가 많은 상황이 가정됐어. 이때는 무슨 일이 벌어진대요? 개별 주주의 결정권이 약해진답니다. 개별 주주들은 힘이 약해져요. 그리고 어때?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이 커진답니다. 즉 주주의 수가 많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개별 주주는 약해지고 소수의 경영진의 힘은 크대요. 이를 이용하여 정보와 권한이 집중된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면 주주의 이익에 침해가 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잘 보세요.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했을 때 다수의 이익이 침해되는 폐해. 이게 뭐겠어? 이게 문제점이겠지. 과주제의 어떤 문제점이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가 돼요? 이 문제점에 쭉 예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문제점의 예시로 한 두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가 제시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 문제점 상황을 지금 잘 파악해 볼게요. 네, 이 문제점이 이 글에서 좀 중요했거든요. 여러분 세부 내용을 놓쳐도 이런 것들 잘 파악하면은 굉장히 독해 잘할 수 있어요. 문제 맞추는데 문제가 없어요. 문제 맞추는데 문제가 없다? 자 여기서 제시된 문제점이 뭡니까? 이 폐해라고 제시된 문제점 단점이 뭐였어요? 잘 보세요. 바로 소수의 경영진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해. 그랬을 때 다수의 주주들, 우리 개미들이라고 해서 미안해. 주주들은 어때? 다수 주주들에게 이익이 침해, 피해라고 할까? 다수 주주들에게 손해라고 합시다. 손해가 생깁니다. 자 지금 문제점으로 제시된 사항이 뭐예요? 소수의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면 다수 주주가 손해를 입는다는 게 문제점으로 제시되었고 그 예시가 나머지 밑에서 4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문제점을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은 생각보다 정답 고르기가 진짜 쉬워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문제점의 구조를 어떻게 잡았죠? 이걸로 잡았죠.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안이 뭐예요? 바로 스톡옵션, 세 번째 줄에 나오는 스톡옵션의 권리와 마지막 줄에 나오는 주식평가 보상권의 방식입니다. 즉 스톡옵션의 권리와 주식평가 보상권의 방식은 뭐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해주고 완화해줄 수 있는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 스톡옵션은 제가 따로 배경 지식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 자주 나오니까. 이거 굉장히 재밌는 제도예요. 스톡옵션이 무엇인가? 잘 보세요. 이거는 다른 지문에서도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뭐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한번 들어보셔도 돼요. 스톡옵션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26년 5월 현재 3전의 주가 얼마죠? 대충 2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매시 8만 원일 때도 많습니다. 네, 아무튼 잘 보세요. 26년 5월 3전의 주가가 20만 원이라는 상황이 있어요. 오케이? 자 이때 여러분
이재용이라는 경영자가 취임을 합니다. 이재용에게 스톡 옵션이 제시돼요. 그리고 그 스톡 옵션의 내용이 뭐냐면 스톡 옵션이 여러분 뭐라고 설계되고 있죠? 일정 수량의 주식을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미래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래요. 잘 봐. 이재용에게 스톡 옵션을 주는데 자 이재용 너는 27년 5월에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22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줄게. 이게 스톡옵션으로 걸린 겁니다. 이재용에게 스톡옵션 걸린 거 뭐라고요? 너 1년 후, 27년 후, 1년 후죠. 1년 후에 삼성전자 주식 100주를 22만 원, 22만 원에 살 수 있도록 해줄게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재용이 만약에 일을 잘해서 27년에 삼성전자 주식이 27년 5월에 삼성전자 주식이 30만 원이 됐다고 칩시다. 이재용은 이득이에요, 손해예요? 개이득이지. 왜? 이때 주식 30만 원 주고 사야 되는데 이재용은 얼마야 주고 살 수 있죠? 22만 원만 주고 살 수 있어. 즉 스톡옵션이라는 건 뭐야? 스톡옵션 걸린 경영자가 주가를 올려놓잖아요. 자기한테 무조건 이득이 되는 거야. 자, 그럼 반대 상황도 생각해봐야지. 이재용이처럼 실수를 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다고 할까? 말도 안 되는. 이재용이 칼이나 뺨을 때렸다. 미안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데 이재용이 아무튼 뭔가 무리를 일으켰어요. 예, 죄송합니다. 27년 5월에 삼성전자 주식이 10만 원이 됐습니다. 반값이 됐죠? 이럼요. 이재용은 이 주식을 22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야 10만 원 주고 파는 걸 자기가 지금 22만 원에 주고 사면 손해잖아. 그럼 뭐 할 수 있다? 공사할지 말지는 자유이다. 권리 안 쓰면 됩니다. 저 안 사요. 왜냐면 어때? 그냥 사도 10만 원인데 22만 원 주고 왜 사요? 안 사요 하고 취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스톡 옵션입니다. 오케이?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들었냐면 스톡 옵션은 다른 경제학 질문이에요. 이런 사회 질문에서도 가끔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이 스톡 옵션이라는 게 뭐야? 이재용이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해도 주가가 올라가지. 이재용이 자기가 돈 벌려면 주가를 올려야 되죠. 근데 주가가 오르면 여러분 어때? 다수 주주들이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보여요. 주주란 뭐야?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 이재용이 스톡옵션 때문에 자기 돈 벌려고 삼성전자 주식을 30만 원으로 올려놓으면은 다수 주주들도 이득을 보는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점이 지금 어떻게 해결된 거야? 여러분 이 문제점의 해결 방식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본문에서 정확히 완화 방식이라고 소개되는데 완화 해결 방식이 어떻게 제시된 거예요? 소수의 경영진, 스톡옵션이 걸린 소수의 경영진이 나 스톡옵션으로 대박 내야지. 사익을 추구해도 어때? 오히려 다수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문제점을 지금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이세요? 스톡옵션이나 주식평가 보상권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이세요? 이것만 파악하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즉 어때? 소수경영진이 자기 돈 벌려고 다수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게 문제니까 이 스톡옵션이나 주식평가 보상권은 뭘 해주는 거야? 소수경영진이 너 돈 벌려고 사익을 추구해도 다수 주주들, 나머지 주주들도 이익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완책과 해결책으로 제시된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길게 설명해서 미안하고요. 나머지 내용들 어렵지 않으니까 보고요. 자, 이제 정답들 우리 한번 구성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쉽게 고르셨죠? 대상의 개념과 장단점 제시 보완책 소개. 자, 과도제적 경영의 장단점과 보완책 다 소개되었습니다. 어려울 게 없는 문제였고요. 5번 문제. 5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 제가 강조했던 이유가 있죠. 바로 5번이었습니다. 5번 문제 정답 5번. 경영진과 다수 주주의 이해가 일치하는 경우 제가 이걸 뭐라고 봤어요? 이게 바로 문제점의 보완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완책 쓰면 어떻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기업 가치가 훼손되지 않죠. 오히려 기업 가치는 높아질 수 있죠. 오히려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뭔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사실 갑자기 싶기도 한데 제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 점에 주목을 했었어요. 세부적인 내용 난 당연히 까먹지. 근데 어때? 이 문제점에 완화하는 방식이 사실상 이걸로 바꾼다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의 정답들이 되게 쉽게 들어올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독서를 하다 보면 세부 내용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글을 이해했을 때 뭔가 정답이 쓰기 쉬워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보에 끌려다니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정보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한번 조직을 해보세요. 오케이. 뭐 그럴 스타일이 많지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6번. 6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 2번입니다. 스톡옵션 그리고 주식평가 보상 미래의 주식 가치가 관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아니라 이 둘은 이 점에서 오히려 공통적인 요소. 전부 다 어때? 너 미래 주식 올려놓으면은 너한테 그만큼 보상을 해줄게. 그러니까 스톡옵션과 주식평가 보상권의 공통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7번 문제입니다. 나름 이것도 저는 그 당시에 좀 이거는 좀 까다로운데 왜냐면 읽었을 때 정답이 안 보였거든. 정답이 안 보인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재밌는 보기 문제예요. 왜냐면 여러분 보통 보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 딱 읽고 이거 과두제네. 과두제랑 또 뭐 나왔지? 이거 공동경영 그거네. 공동체 경영이네 하면 되거든요. 이 문제는 페이크를 잘 썼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보기 문제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봐. 보기 첫 번째 줄. X는 정밀부품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장기간 보유, 발전시켜온 기업이다. 점유율도 높다. 원래 X사의 주주들은 잘 보세요. 모두 여기 묶어서 해주죠. 모두 함께 경영진이 되어 중요한 상생을 동등한 결정권을 보유. 이게 본문에서 봤던 뭐예요? 공동체적 경영이지. 그냥 공동체만 쓸게요. 공동체적 경영이죠. 였으나 아까 제가 정리한 내용 있었죠.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효율성이 필요해. 그렇지. 성장하는 상황이 되면서 효율성이 필요해. 그랬을 때 어때요? 소주요?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했대요. 여러분, 소수의 주주만으로 경영진을 구성했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 이거 과두제네. 하면은 이거 이제 틀리는 겁니다. 왜겠어요? 분명히 이 과두제적 요소가 하나 제시됐거든요. 근데 나머지 뒤에 정보가 다 어때? 잘 보세요. 이 부분부터 보세요.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다른 주주로 교체된대. 이러면 권력이 집중될 수 있어요? 좀 알 것 같으면 바뀌는 거야. 좀 알 것 같으면 바뀌는 거야. 여러분 권력이 집중이 안 돼요. 권력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때? 전체 주주는 기업의 경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아까 과두제의 특징이 뭐였어? 정보 독점이었지. 근데 어때? 전체 주주가 어디 갔냐? 파악할 수 있대. 정보도 분산돼 있어. 정보 독점 아니고 독점 안 돼. 독점 아니야. 그리고 어때요? 이익 분배 같은 주요 사항을 전체 주주가 공동으로 의견한다. 이거 뭐야? 이것도 어때요? 이 소수가 결정한다? 아니에요. 다수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쭉 봤을 때 어때요? 얘네 과두제 아니네. 이게 나오셨어야 돼요. 예. 여기서 양심도선하면 하자면 저는 실제로 문제 풀 때 과두제인데 과두제의 단점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뒀네 이런 문제를 풀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는 거. 왜냐면 이 정도로 바꾸기가 쉽지 않았어. 과두제네 딱 결정하고 갔는데 밑에 걸 읽는다고 과두제 아니네. 이거는 제가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이고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과두제인데 과두제가 아닌 요소들을 과두제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 실제로는 그렇게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볼 때는 딱 요것만 과두제적 요소들이 나머지는 그냥 다 과두제가 아닌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A는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A 최근에 치열해진 경쟁에 미안해요. 경영 결정권의 미안합니다. 전적으로 행사합시다. A는 뭐 하자는 거야? 자, 우리 이제 딱 과두제 합시다. 과두제 합시다가 되는 거야. 과두제적 경영 합시다가 되는 거고. B는 뭐가 돼요? 시장 점유율도 잘 유지되고 있고 우리 주주들의 전문성도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여기서 말하는 예전은 뭐였지? 원래 이 부분이 되겠죠. 예전처럼 즉 공동체 경영합시다. 공동체적 경영합시다.
그래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A, B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정답은요, 여러분 1번이었습니다. 맞추신 분 많이 있겠죠? 예, 1번. X사는 주주들 사이의 평등성이 강하다. 그러니까 이거 과두제로 보면은 과두제라서 안 돼 하면 안 돼요. 아까 어때? 경영진 계속 바뀐댔어요. 정보 계속 분산된다 그랬어요. 뭐 결정할 때 모두 함께 한다 그랬어요. 주주들의 평등성 강하고요. 과도한 정보 격차 없고요. 권한 집중과 같은 폐해 보이지 않는다. 없다. 전부 다 맞는 말이라서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들 위주로 한번 검증해 봤는데 혹시 오답선지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미안해요. 하나쯤 있을 만도 한데 좋습니다. 네. 예,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예, 독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2부에 이제 누나 원장님과 재밌는 수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